이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특별히 와주신 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이고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서울의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한 교육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근식 교육감님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 선언 당일 학부모 간담회를 빙자한 정치 일정 참여, 그리고 현직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에 들러리를 자처하는 모습, 서울 교육감인지 정치 교육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같이 좀 보실게요. 은평갑 주요 현안 설명이네요. 교육감님 지난달 10월 15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은평구에 학부모 간담회 개최하셨었나 봐요. 예,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일이라는 건데요. 모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으셨죠? 예,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맞죠? 예. 그 몰랐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걸 몰랐다는 건가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어떤 걸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그날 발표했다는 사실. 선언을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박주민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장의 출마를 염두에 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정근식 교육감님도 과연 정말 몰랐겠습니까? 교육감님이 국정감사에서 몰랐다는 거짓말, 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가 미리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출마 선언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일정에는 피하셨어야 합니다. 일정 재검토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행사 강행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비판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정치인들과 학부모 간담회 혹은 교육행정이란 명분으로 계속 정치 행보 같이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제 모릅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그분이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했는데 교육장님한테 정치 행보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하실 겁니까? 정치 행보를 같이 하자는 얘기는 없고요. 아니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정치 행보 같이 하자면 하실 겁니까? 정치 행보를 같이 하자고 하면 하지 않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교육은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돕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도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는 정치적 행사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서울교육을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외부 행사 참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행사 위주로 행사를 가십니까? 교육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무엇인지, 네. 혹시라도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그런 상당히 행사가 중요한 겁니다. 많잖아요. 그 중에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는 그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이 넓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여러 지역에 골고루 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런 내용이죠. 네, 저는 서울 아이들을 위한 거, 그리고 전국보다는 우리 서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행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11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때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교육 행정 일정 잡으신 겁니까? 12월 14일이 무슨 지난주 일이 있어요? 금요일이에요.
기사 많이 나셨던데 그때 어떤 정치 일정을 가지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여기 지난주긴 한번 하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기억나세요? 아, 그건 기억납니다. 예. 아니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견제하는 한강버스 비판하는 정치 행보에 왜 서울시 교육감님이 같이 계십니까? 아, 그 장소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생존 수영을 하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 학생들의 수상 안전 점검을 하는데 왜 국무총리랑 같이 가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서울시 교육감님이 왜 이 국무총리랑 가셨냐는 질문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그 교육부 생존 수영- 장관입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아니죠. 그 교육장이거든요. 서울 학생들의 수상 안전 점검이 혹시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 교육청에 생존 수영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요. 도대체 한강버스가 서울 교육 행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가 여기 기사 한번 보세요, 교육감님. 네. 이번엔 한강버스 김민석 안전에 철저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왜 저기 교육감님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 저렇게 정치 도구화할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상을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에도 지적받고 이번에도 또 이런 행보를 하시면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서울교육청의 생존 수영 현장이라니까요. 예, 그 말 제가 알겠는데 확인을 할 기사가 필요가- 그렇게 보이냐고요? 보입니까? 생존 수영 교육 현장이라는 게 보여요? 저는 여기 한강버스 정치 공세하는데 교육감님 옆에 떡하니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옳습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그건 대답해 아니라고 보세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판단될 여지 있습니까? 제가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저 기사를 보시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우리 생존 수영 그 현장이어서 제가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입니다. 교육감님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직 시장을 공세하기 위한 정치 행보에 스스로가 도구가 된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교육감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또 봐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그 안전 점검을 하는 경우에 저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국무총리로서 활동을 하는지 국무총리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 궁색한 변명이고요. 지금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 어쨌든 교육감님은 이 부분이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인정 의도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내 의도가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예. 교육감님의 그 말씀 믿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그 대답해 주세요. 시정 질의에.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정치 교육감이라는 지적이 결코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서 페이스북을 하나 보시죠. 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정치, 교육 현안 해결은 나서지 않고 정치적 명분 쫓기에 급급하다. 내년 교육감 대선 욕심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이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이분은 오히려 진보 성향의 퇴직 교사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월 초 서울시민 801명의 여론조사에서 정근식 교육감님의 직무 평가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교육 현안보다는 정치적 행보만 보인 것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냉철한 평가입니다. 교육감님,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분으로 돌아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십시오. 서울 시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데 행정력을 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어서 시정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11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서울시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던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서울런, 학생들에게 교육 사다리로 효과 없다, 업체 배부르기다 라는 원색점 비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3만 6천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사다리 놓아준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손목닥터 9988 어떻습니까? 오세훈 치적욕 사업이다 비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시민 250만 명 넘게 가입하며 시민 건강 지키는 내 손에 주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어떻습니까? 그린워싱이다 이런 억지 비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벤치마킹에 전국 확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어떻습니까? 관이 개입해 시장을 망친다 맹공격하셨는데 이미 153곳이 조성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 아이들과 학부모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들 추진 당시에는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책을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고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이쯤이면 반대하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쏟아지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도 있지만 또 잘 되기를 위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면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빈 구멍은 없는지 돌아볼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가 하는 사업마다 맹공격을 받고 계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그분 그 맹공격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민석 국무총리님 어제 페이스북 글인데요. 최근 더욱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관심이 지대하신데요. 어제도 오세훈, 그제도 오세훈 이 정도면은 정말 매일매일 오세훈입니다. 어제 보니까 감사의 정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님 페이스북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묘, 한강버스, 광화문 이슈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님 왜 저런 발언 하셨다고 봅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본인은 시장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렇군요. 근데 자꾸 정치적 행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너무 보인다 속이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님 조성하시는 감사의 정원 냉전의 상징이다 비판받던데 저는 호국 보훈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왜 정치가 개입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 질의 때 베트남 참전 용사에게 뭔가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정말 서울시 안에도 전면적으로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한 적도 있는데 감사의 공간이 정치적 공간입니까? 뭐 보고 싶은 걸 보는 세상이니까요.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저의 의도는 호국 보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에 없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 애민정신의 화신이신 세종대왕 상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민정신은 뭐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또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어떤 상징 조형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22개국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어려운 시점에 자신들의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준 그 사실을 기리는 것만으로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해 갈 것이며 또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렇게 도움을 주신 나라, 젊은이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지금의 저 조형물이 선정이 됐는데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형물이라는 관점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밭으로 총만 강조를 해가면서 네. 일면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주장이 요즘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여러 종류의 주장이 난무하고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화합과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까지도 산하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참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것 없이 현장에 임해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행안부는 잘 따져봐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하면서 마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정부의 힘을 활용해서 이미 착공 상태에 들어가서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이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합리적인 지시는 아니다. 합리적인 개입은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시장님 말씀처럼 호국 보훈이나 이렇게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리고 시민들도 정치적 중립 공간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되도록 시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제 관광객이 우리가 조만간 2천만을 넘어서서 아마 3천만까지 갈 겁니다. 지금의 기세로는. 그렇게 되면 주로 찾는 나라들이 아마 저 22개국 네. 도와준 나라들의 국민들이 많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전쟁 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 한강공원과 광화문이거든요. 그런 곳을 찾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국가 상징 공간에 담아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그 정치적인 해석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형물의 지하 공간에 들어가면 그런 우리의 감사함을 담은 그런 시설들이 매우 잘 구현이 될 겁니다. 네.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의미도 될 거고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알려져서 이 일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진행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외국인들이 찾는 그런 한국의 상징적인 공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버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운항 초기에 사고가 있고 시행착오가 보여서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고문이셨던 분부터 서울시장 후보 입지자들까지 나서서 운행을 전면 중단하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어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 하시고 오늘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님이셨죠. 천준호 국회의원님께서는
누가 말하길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셨지만 세월호가 떠오른다라고까지 합니다. 저는 굉장한 그건이고 정치적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참사, 재난까지 끌어가면서 그건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마음까지야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뭐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하는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류의 사업,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강이나 바다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원래 배가 다닐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량 구조들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장애 사유들을 극복해가면서 한강을 더 이상 배 한 척 다니지 않는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배가 다니는 네. 이런 공간으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한강 르네상스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강변 양안을 이제 교량처럼 이어진 88도로와 강변도로를 통해서 교통의 수단으로 장소로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아파트를 주변에 지어서 그 뷰를 즐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꼭 한강변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실비로 저가로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만들고 산책로, 달리기 길을 만들어서 또 잔디밭을 넓게 만들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한강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한강 르네상스 혹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찌감치 얘기한 것처럼 한강 이용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라는 확신에는 지금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고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고 해서 당장 운행을 멈추어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행착오의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일이 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이미 1,500억 이상 자금이 투입이 돼서 처음에는 적자가 날 거를 걱정을 하더니 적자가 날 리가 없다고 하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특혜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니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사고 나는 걸 빌미로 해서 운행을 당장 중단하라. 세월호를 운운하면서 장담컨대 저희가 만든 한강버스는 배가 뒤집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다처럼 풍랑이 세지도 않고요. 그리고 쌍동선입니다. 배가 납작합니다. 잠수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배가 납작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하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배가 침몰하거나 하는 사고는 정말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물론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밝혀졌던 시험 운행 기간을 한 6개월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열흘 운행하다가 또 한 달 정도를 무탑승 운행을 하면서 또 시범 운행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경미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슨 와이퍼가 오작동한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수십 개의 사고가 고장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경미한 사고까지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많은 고장이 있고 사고가 있으니 이건 배가 부실하다. 앞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전조다. 하일리 법칙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제발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좀
이 어려운 가업을 함께 해냈다 맞습니다. 예. 라고 하는 자부심을 나중에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DDP를 만들 때도, 세비섬을 만들 때도, 한강 레상스를 할 때도 모든 걸 반대를 했잖아요. 그것도 격렬히 반대를 했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행복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동안 그렇게까지 맹렬하게 비난하고 폄하하고 했던 걸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비슷한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전에 박유진 의원께서 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별로 안 주셨는데, 그건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지나가는데 건전한 비판을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운행을, 여기에도 운행 중단, 저기에도 운행 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님, 19세기 산업혁명이 러다이트 운동 아십니까? 러다이트 혁명이라고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혁명기에 기계를 모두 부시는 운동을 네. 했던 그런 잠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 한강판 러다이트 운동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고장 난 것, 그러면 버스가 다음날 모두 전면 운행 금지해야 됩니까? 뭐 지하철 오늘 문이 고장이 났으면 내일 우리 서울 시민들 출퇴근해야 되는데 전면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 비판이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시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시장님, 이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오실 때 해외 사례 참고하시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들도 이런 시행착오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 도시들도 그렇고요. 또 초기에 저희가 리스크 요인을 검토할 때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정식 운항을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앞으로 한강버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뭐 런던의 사례, 뉴욕의 사례, 시드니의 사례를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 나라들도 초기에 수십, 수백 건의 유사한 잔고장이나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원래 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환경이 또 다 다른 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업계가 워낙 영세합니다. 지금 크게 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라는 겁니다. 마스가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대형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선 강국인 줄로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선박이나 레저 선박, 어선 같은 것은 우리가 중하위권입니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더군다나 어선은, 소형 선박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을 못해요. 자동차처럼 계속 프레스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억이 4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물론 안 겪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조선업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문제 제기만 해놓고 나중에 답변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선박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다음에는 서울에서 추가로 선박을 발주하면 중국에다 발주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영세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낙후돼 있으면 차라리 중국에서 하는 게 가성비가 높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10척 이상 발주를 해주신 건데 이게 처음이래요. 그렇겠죠. 저희가 수상교통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력도 올라가고 실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나 그 기술 분야가, 그 산업 분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아주
아주 절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잔고장들, 그리고 미처 완벽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지, 결코 그것 때문에 한강에 배 띄우는 걸 포기해야 될 사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동의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우버보트나 호주 시드니의 페리 역시도 지금까지도 해양 사고나 경미한 사고들은 지속되고 있고 배의 고장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를 명분 삼아서 전면 중단 이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안전기준 강화하고 운영 안정화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게 시민들 보기에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한강버스 운항 안정화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조사를 하셔서 저렇게 자료를 띄워주셨는데 언뜻 보아도 런던의 스키퍼라고던가요? 키퍼라고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인데 네. 1년에 한 400건 내외, 450건 내외의 해양사고가 발생을 하죠. 심각한 사고는 뭐 별로 없지만 심각한 사고는 아마 인명피해 사건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한두 건 정도. 또 시드니의 페리도 1년에 아마 저 사건, 사고, 고장을 분류하는 기준 때문에 저렇게 차이가 나지 기준을 통일하면 저기도 비슷할 겁니다. 원래 선박이라는 거는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착장에다 배를 댈 때 너무 쾅 부딪혀서 승객이 위협감을 느꼈다, 다쳤다, 다칠 뻔했다 이런 것도 예를 듭니다. 근데요, 버스와 지하철과는 다르게 배는 항상 선착장에 부딪히면서 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장의 노련함이 얼마나 충격을 덜하면서 선착장에 밀착해서 부드럽게 접안과 이안을 하느냐.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운전 기술의 기술이죠.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인 이상 하루에 여러 번, 뭐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잠시 세게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기계처럼 똑같이 접이안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부 사고로 카운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다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선장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 그래요. 아이고, 네. 모든 게 다 중계방송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마음 푸근하게 운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선박 바닥 닿았다. 바닥이 닿았다. 이것도요, 결국은 나중에 밝혀진 게 그 부표가 불이 꺼져서. 뭐 그 순간에 불이 덜 들어왔답니다. 그게 태양광이라서 그때 이제 수명을 다 했겠죠. 그래서 부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원래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가서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선장은요, 이 배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 선내에서 나오질 않고 계속 배와 함께 했다고 그래요. 시장님,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차분히 저희 서울시의 설명을 들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배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몰려가서 당장 중단해라, 세월호가 연상된다, 그 선장의 심정도 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장이 실수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전부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건하고 공포 마케팅하고 이런 공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한강버스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 위해서 서울교통혁신 계속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가 있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진성준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정무 부시장이셨죠. 그리고 강서구의 국회의원이신데 라디오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요 발언인데요. 서민과 중산층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려면은 부동산의 과세가 강화돼야 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만큼 기존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당장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분께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보유세 강화, 예. 보유세를 높이면 매물이 나올 것이고 매물이 나오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매우 단순한 복합 함수를 해야 될 시점에 산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계속 똑같은 발언 하시니까 제가 이건 이분의 소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면만 보시는 겁니다. 절대로 경제 현상은 그렇게 단선적이 아닙니다. 보유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소유주들은 임차인이나 전세 들어온 분들한테 전가합니다. 네. 본인이 손해보지 않아요. 물론 내놓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전가가 다시 또 가격 상승,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상승,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동의합니다. 민주당에서 종종 뭐 임대차 3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안 맞은 적이 더 많아요. 그것은 경제 현상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보유세를 올리는 걸 뭐 검토하는 거야 집권 여당인데 자유죠. 아마 당내에서도 그분 주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소수인 모양인데 저는 부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가지고 시민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월세 매물 더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에 저도 100번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 지하철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저희 당 이현승 의원님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했냐면 서울 지하철은 매년 5천억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 정책의 결과로 인한 것이니까 국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윤덕 그 장관님의 발언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서울 지하철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서울 시민들의 역차별받는 상황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지역 차별이라고 하니까 전 납득이 가지가 않았어요. 이 김윤덕 장관님 발언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깊은 뜻을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뭐 장관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재부는 지금 이 지원에 대해서 절벽 앞에 마주 선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연혁을 따져보면 이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노태우 정권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오롯이 지자체가 다 지고 있는 게 그 역사입니다. 이 점이 언젠가는 시정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뭐 장관님께서 저 말씀은 아마 또 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다음에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선생님 긴 질문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은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국가 정책의 결과이고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계속 반복해서 갚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 지하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지역 차별이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 시민은 정쟁이 아니라 미래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는 공포와 극언으로 미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강 버스도 그렇고 세운 사지구도 그렇고 서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이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향하여 나가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